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그 장군의 소리라고 유튜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부분 저도 이제 시청자들 분들께 좀 많이 봐주십사 하고 했는데 좀 잘 돼 가십니까? 예, 지난 10일 전 됐죠. 예. 지난주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서 했는데 사실 방송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방송이 녹화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금요일 날 황 소장님이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한 1,500여회 더 구독이 늘었고 방송이 나가니까 또 많이 늘어서 저희가 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황장수 유핑 예술자들한테 3만을 넘었는데 이제부터 좀 컨텐츠로 또 승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군의 소리는 저희들은 뭐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하면 아무래도 좀 정부나 다른 독립되지 않습니까? 예, 독립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게 비단 뭐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안보를 파괴하는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안보를 좀 중요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칭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안보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명 안 해도 중요한데 이게 조선시대부터 물을 천시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어서 그런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소위 보수우파 정부인데 별로 그렇게 중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안보가 중시하고 국방이 중시하고 국방비를 턱없이 올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위치에서 적절한 그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는 여론을 선도하는 지식 담론 시장에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권이나 어떤 정부로도 독립된 우리들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현역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험이 없고 또 군생활만 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컨텐츠가 없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컨텐츠가 떨어지더라도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갸륵하게 여겨주셔서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근데 이 대한민국 수호 장성회라는 모임이 지난번에 이제 9.19 그 평양 선언과 군사회담에 분노한 장군분들이 이제 지난 연말부터 모이셔가지고 그래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예초에 이제 이 용산에 이 군 관련 시설에서 창립 모임을 하려는데 그것도 사용 불허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성들이 1,100명이나 모이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활동하시는 장성들 거의 다수가 다 가담을 회원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과거는 이 정권에는 이제 장성들이 은퇴하면 정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또 무슨 뭐 이사나 감사나 이런 걸로도 다 가서 몇 년씩 하고 또 그리고 뭐 대학의 교수 뭐 이런 걸 하고 해서 대우를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정권이 장성들 다수가 정권에 싫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대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우회나 뭐 또 향군 같은 조직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모여서 원로들 모임처럼 이렇게 가서 환담도 나누고 이제 사무실처럼 있다 오고 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보면 뭐 사무실을 뭐 강남에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얻어 계신다고요. 그래서 돈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은퇴 후에 그 뭐 저기 연금 받는 거 외에는 나머지 이렇게 수입 구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성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대한민국 수호 장성회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또 유튜버 장군의 소리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시니까요. 좀 이 초반에는 뭐 다 이런 전공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시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봐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르는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 하실 때는 어쨌든 뭐 인적 관계가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군 출신들이 전역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로는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단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아주 극소수 기업에 가시는 분이나 학교에 가는 분이 워낙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병사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거는 조금 이게 맞아서 뭐 그렇게 쭉쭉 지내다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소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결성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이런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사실상 예비역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했지만은 이 남북 관계와 국방 관련 문제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별도의 트랙으로서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그전보다는 조금 대북 친화적이긴 했지만 그게 국방으로 영향을 끼쳐서 심대한 국방 태세를 허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다르더라고요. 뭐 전작권 조기, 뭐 환수라는 이름하에 뭐 하고 그다음에 뭐 국가보안법까지. 국가보안법은 뭐 군대만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영향이 크게 받죠. 네, 영향 받죠.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있어야 우리가 또 북한을 경계하고 지키니까요, 나라를. 그렇게 해서 그때 예비역 장성들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이제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작권 조기 전환 국가보안법까지 몰아붙이니까 당시에 이제 향군과 성후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시민단체도 있지만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천만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어쨌건 노무현 정부가 그 뜻을 못 폈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번에도 한 10년 동안은 뭐 저희들이 구태 안 하더라도 조금 이제 국방에 관련돼서 목소리 좀 내는 정도. 이렇게 전력 정강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너무 허술히 할 땐 목소리 좀 내고.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공군 역대 총장들이 F-15 SE 대신에 지금 F-35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냈죠. 그런 정도 냈지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다시 9년 만이죠,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왔는데 이것은 뭐 보니까 뭐 그전 노무현 정부보다 몇 수 듣던 어마어마한 파경이를 하는데 처음에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해 동안은 사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하겠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지켜보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쇼크를 받기 시작한 게 저희들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6월 10일로 이어지는 작년도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19 군사합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저희 떠리는 예비역들은 계속 성우하고 향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데 향군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연관성이 너무 많고 성우에도 한 뭐 두세 개 또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415명이 결성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식 출범은 1월 30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배 이상 늘어서 800 몇십 명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상태인데 이제 나머지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분은 아까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분들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한참 어디 활동을 하고 이름을 걸고 있는 대부분 활동을 하고 정부와 연관돼 있고 정부가 출연한 어떤 연구소에 가 있고 또 그 정부가 출연한 어떤 기관에 장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거기 직책을 맡고 있는 분도 있어서 자기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 자기 개인은 괜찮은데 그 조직 자체가 심대한 위협이 되니 또 그래서 조직을 아예 탈취하고 탈퇴를 하고 일로 들어오는 분들이 야금야금 늘은 겁니다. 조금씩.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자기가 거기서 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당장 빠져나오기 곤란한 분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뭐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증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뭐 제가 설명을 하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우파에 나오는 지금 태극기 부대 애국시민들이 열심히 태극기 세력이죠. 태극기 애국시민 세력들이 부대는 취소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거고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04년 5년처럼
조직적인 예비역 단체가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걸 아마 문재인 정부가 신경을 써서 네. 어쨌든 이게 대해서 좀 방해를 하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희들이 지켜갖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 보수가 정말로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이제 정권을 찾아와서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지금 대수장처럼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과거에 이제 대우받는 이 예비역 네. 장성분들이 이제는 몸소 주머니를 털어서 강남의 낡은 사무실을 조그마한 사무실을 갖다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앞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 예. 그래서 참 향군회나 성우회 같은 단체들이 지난번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판문점 선언할 때 향군 회장이 거기에 간부들 뭐 데리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이 태극기 흔드는 걸 보고요. 사람이 아무리 정말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어찌 저런 일을 할까. 9.19 군사 남부군사 합의도 환영한다고 그러고요. 예. 그 우리 국민적 분노를 샀던 10월 1일 날 예. 댄스로 아이돌 축제 비슷하게 국군날 예, 국군날, 예. 크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 치고 예. 하여튼 참 저희가 낯이 뜨겁습니다. 예. 자, 그 참 언젠가는 이런 일들도 바로 잡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노력하시는 이 대한민국 수호 장성 예비역 장성단 여러분들께 이 격려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네. 그 뭐 조선일보가 하는 아시아 리더십 예. 그 컨퍼런스인가 거기에 이제 처스텀 하우스 뭐 이래가지고 비공개로 이제 한국 전문가 11명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냐 하니까 그 중에 8명이 계속 그냥 이렇게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금 이 미북 회담 상태를 연말까지 공전시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장군님 어떻게? 저도 뭐 그게 근데 이제 뭐 그거 우선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논의하고 사회적인 통념이죠. 뭐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다. 소위 컨벤셔널 위즈덤인데 북한은 우리 사회적 통념을 깨는 행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중립적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느낌으로는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뭐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도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김정은이가 자기의 약간 오판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과장된 이야기 이거 종합했겠지만은 일단은 그건 확신했을 겁니다. 이게 노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나왔지만 설사 노딜이 되더라도 이럴 건 없다. 2018년 이럴 게 없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기 카드 값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 돌아가서 뭐 김영철이 쫓아내고 다 이래서 아마 이 문제가 4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김정은은 아마 99%의 신경을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일단 자력 갱생하고 나머지 대북 제재 이행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좀 버티는 거죠. 이제 단계적으로 자기의 값을 한번 카드를 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 소장님 말씀대로 가장 이거는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올해 신년사에서 발표한 핵 동결. 더 이상 핵은 생산하지 않고 그러려면 영변뿐만 아니라 분강 강선 다 내놔야 됩니다. 그죠? 이 다 내놓고 ICBM 더 이상 개발 안 하는 정도로만 하고 모든 걸 다 얻는. 이게 올해 이미 한번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제일 많이 내놓는 거고 되도록 작게 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김정은이가 해나가는 거는 바로 그러한 걸 보면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북한은 도발을 할 때 군인들이 보면 군인들은 주로 북한의 군사기술적인 수요 군사기술을 얼마나 그러니까 미사일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때쯤 이거 시험하면 해야 된다. 군사적 수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외교관을 비롯해서 비군사적인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카드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사실 두 개 다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 정치보다는 군사 기술적 수요가 더 필요했어요. 핵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단기적으로 한두 달 조절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칸데르는 군사 기술적으로 시험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최적의 조건을 골랐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한 번은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노이 회담이 잘 됐다고 그러면 당분간 안 쐈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게 북한하고 어렵다고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의 선양보를 전제로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그게 이제 굳혀지면 기정사실화되면 북한은 또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노이 회담에서 얻을 거 없고 금강산 개성공단이 재개가 돼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한 10월 11일쯤 되면 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북한은 그러니까 계속 핵 기술도 정진시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핵은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해서 더 정진도 시킬 수 있겠지만 자제한다 하더라도 또 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안 쏘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미사일 같은 거는 없던 거를 도입해가 이제 자신들이 거기에다가 새롭게 좀 개량을 해서 좀 더 위력적으로 만들었다면 이걸 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쏠 때 쏘는 정치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쏴서 또 자기들이 기대했던 군사 기술적인 효과 이것이 결국 또 정치적인 효과로 직결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도모로 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이스칸데르가 이 한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 북한 간의 미사일 대 요격이라는 여기에 이제 대칭 전력에서 지금까지는 뭐 북한이 한꺼번에 뭐 몇십 개를 쏘면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맞춰서 추락시킬 수 있다. 스커드나 노동이나 뭐 이런 거를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높이 ICBM이나 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 뭐 한국에서 사드나 또 일본에서의 이지스함에 실은 SM-3가 이 요격을 시킬 수 있다. 미국 본토에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다들 믿고 그냥 안심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칸데르는 실제로 고도나 또 마지막에 낙하하거나 해피 기동을 하거나 또 낙하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사드나 뭐 이렇게 이 페이트리어트 뭐 1, 2, 3나 또 뭐 SM3로 어느 것으로도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게 또 기술적으로 거의 어렵겠다라는 게 지금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중대한 비대칭 전력 무기가 하나 나온 거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거는 0.5톤 한 500kg까지는 탄두가 700kg까지 실을 수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700kg면 거기에 핵을 700kg짜리를 한다면 어떤 급 정도로 봐야 됩니까? 북한의 소형화 정도는 덩치가 커서 위력이 큰 건 아니고요. 이제 몇 킬로톤의 위력이냐는데 대개 이제 뭐 그 정확하게 안 뜯어봤으니까 모르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탄두 중량은 500km 정도. 거기에 50킬로톤의 위력을 넣을 수 있는 핵폭탄을 넣어서 소형화시킬 수 있다. 장착할 수 있다. 50킬로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도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더 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전술 핵무기도 전략핵이 아니고 지금 뭐 이 모든 폭탄의 뭐 어머니라고 부르는 뭐 벙커 버스터 그 GBU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한 10배 수준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잔뜩 그냥 북한이 실어서 한국까지 내려보내는 거는 평택이나 오산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개량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저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목표물에다가 명중시킬 때까지 이쪽에서는 저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황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 여러분 이스칸데르 소련의 SS-26의 별칭이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위협이 더 큽니다. 뭐냐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위협이 되는데 일본하고 미국한테는 위협이 될 수가 없고요. 일본한테도 위협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바다 건너가기에는 좀 짧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는데 미사일 궤도와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위협에 기초한 공동의 안보익이 있을 때 유지가 됩니다.
나는 위협이 되고 제가 위협이 안 된다. 처음에 립서비스 하겠죠. 같이 도와줄게. 내가 어디 가야지 당장 가겠냐. 결국 갑니다. 사람 대 사람에도 가고요. 특히 이 안보적 위협이 뭡니까? 서로의 목을 내놓고 하는 동맹이거든요. 나한테 위협이 안 되는데 내가 돈은 좀 줄 수 있어요. 쟤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동맹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면 이스칸데르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적 이해가 디카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게 분리되느냐? 여러분들 다 이제 밝혀졌지만은 이스칸데르가 정상적인 미사일 같으면 사거리에서 4분지 그 최고 고도를 형성하거든요. 예. 자, 미국은 봅시다. 미국은 근처에서 미국한테 미사일을 쏠 나라가 없어요. 캐나다하고 적국이 없지요.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오나. 예. 결국은 우랄산맥 이세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미사일 대상은 오고 중국 그 만주나 동북 삼성이나 그다음에 극동에 있는 미사일 최근에 북한까지 요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북극 항로를 통해서 미국 가는 그 경로가 비행기 똑같이 날아갑니다. 비행기 경로나 미사일 경로는 똑같다고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을 견해서 한 10,000k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발리스틱이라는 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도 있고 그냥 일반 미사일도 있고 순항 미사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디서 쏴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땅에서 쏴서 공중 가면 지대공, 지대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 궤도를 가지고는 아까 소장님 말씀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두 가지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단 발사를 하고 난 뒤에는 탄도 수정이 곤란합니다.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탄도 총 쏘서 탄처럼 총구를 떠나고 나면 그 탄이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날아가는 거고 이제 멀리 날아가려면 처음에는 수직 발사를 했다가 어느 정도 궤도를 잡으면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해서 날아가죠. 그게 이제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거는 공기 저항이 없어야 멀리 날아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역학상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사거리 10,000km면 최고 고도가 4분의 1 2,500km에서 통상형성이 됩니다. 예, 그까지는. 고각으로 쏘면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런데 예, 미국까지 가는데 테드로기면 연로잡기에서 멀리 가려고 하는데 일부러 고각으로 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날아가는 비행기들은 방향으로, 대충 2,500km에서 최고 고도를 형성해서 수평 비행을 하다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칸데르는 마지막 내려올 때 변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미국까지 날아오는 것은 2,500km까지 1시간 동안 날아오기 때문에 변형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GBI라고 제일 높이 쏘는 게 SM3보다 더 높은 거죠. 2,000km. 이제 알래스카하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알래스카는 대서양 온화, 태평양 온화 다 맞추고 그 주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서 알류산 정도 이남 이쪽으로 해서 서부로 오는 걸 맞추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SM3입니다. SM3 최근 신형은 1,500km까지 맞춰요. 1,500km. 그 다음에 구형 SM3 블락1은 365km, 360k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드가 최고 고도가 150km. 패트리엇이 이제 한 22km. 개량은 40km까지 미국이 개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SM3 블락1, 블락2를 두 개라고 보면 크게 한 5단계까지 되죠. 그렇겠네요. 근데 요거를 미국 날라오는 것은 마지막 종말 단계 회피 기동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사드라든지 다시 패트리 제일 영향을 받고 사드도 이제 요격 고도가 최소에서 40에서 150이거든요. 이게 왜 공간을 두냐면 거리가 짧게 날라오면 150km에서 쏘기 시간적인 이유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40km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최고 고도 40km에서 50km에서 사드를 쏠 때나 패트리엇 그러니까 최고 고도 요격 고도가 50km 미만일 때는 이스칸데르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상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이제 노동미사일 기준으로 날아가려면 이게 이제 준중거리 적어도 한 1,200~300km 날아가야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이 자 1,200~300km 가려면 최고 요격 고도가 300km 정도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SM3 365km니까 300km에서 한번 때리고 패트리엇으로 22km 때리게 되면 이지스함 8척과 패트리엇 24개 포대가 일본을 철벽방어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가능합니다. SM3는 이스칸데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일본이 영향받는 것은
패트리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300km를 최고 고도로 해서 1300km, 1200km 날아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얘처럼 50km에 갔다가 이렇게 회피 기동하려면 사실은 700km 이상 사거리를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아까 말한 크루즈 미사일처럼 아까 그 설명하다 말았고 탄도는 바뀌는 거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와 똑같이 비행기 조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연료를 넣어서 비행기처럼 조정을 해서 날아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스칸데르도 M 모델은 우리가 발리스틱 미사일이고 탄도 미사일이고 K라는 것이 2,500km 가는 순항 미사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항 미사일은 초음속보다 늦게 비행기처럼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적어도 탄비궤도로 잡았으면 비행기가 이걸 파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볼 때 일본은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이스칸데르 지금 놓은 게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이게 사거리를 700km 저 궤도를 가지고 700km로 늘린다 하더라도 일본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술적 진보를 볼 때 그렇다고 멀리 가기 위해서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어내면 미국이 타격을 하고 일본 비행기가 하고 그다음에 노동처럼 정상 궤도를 해야 1300km까지 날아갈 줄 정상 궤도를 하면 SM3가 중간에 요격을 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스칸데르는 한국만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일본 보고 야 나만 위협받으면 나만 위협받는다고 미국, 일본이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파괴되면 여기 주한미군도 있고 주한외국인도 있고 일본도 너도 투자 많이 해놨지 않느냐. 우리는 생명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제한은 되지만 너한테 날아가는 것도 내가 좀 먼저 보고 연락도 좀 해주고 혹시 할 수 있으면 파괴해서 니들한테 도움이 줄게. 윈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의미는 뭐냐면 한미일이 동맹 수준으로 안보적 상호 의존성을 더 심화시킬 안보적 수요가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하고 아예 잘 됐다는 식으로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무시무시한 동북아시아에서 동맹 없이 발가벗고 환한 미소와 꽃을 흔들면서 우리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문정인이가 이야기한 걸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ICBM을 쏘지 않는 한은 미국하고 북한이 판을 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ICBM을 쏴야 판이 깨진다. 그러고는 트럼프가 이제 쏜 직후에 좀 격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신뢰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을 싹 바꾸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아베는 너가 뒤통수를 치면 우리도 뒤통수를 친다고 지금 미국을 동원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별로 겉으로는 흥분한 반응을 전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즘 그 베트남 전쟁에 관한 책들을 좀 보는데 1972년에 보니까 미국은 이제 평화회담이 임박하고 하면서 미군을 자문단 일부만 빼놓고는 다 뺐는데 한국만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케 패스 같은 전투에서 아주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미군이 옛날에는 헬리콥터나 그렇죠. 비행기로 폭격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다 가버리고 한국군만 남아가. 그러니까 그때 보면 한국은 미국 처음에 갈 때 미국 보고 이제 미군이 한국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대신 갈게 그렇죠. 또 한국군에 대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이래라 했는데 미국이 이제 닉슨이 이제 뭐 선거고 여름 머리 아프니까 베트남에 발을 빼겠다고 72년에는 거의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렁 전투부대가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만 남아요.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에 고립이 돼서 뭐 전투가 벌어져도 그냥 전사자도 훨씬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보고 좀 우리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뭐 여기 원조도 주고 또 무슨 한국군의 각종 경제적 지원도 한국에 좀 해주고 이런데 미국은 냉정하게 입장이 과거에 와달라 할 때 전사자가 많아서 한국이 좀 싸워달라 할 때하고 입장이 확실히 바뀌었더라고요. 72년에. 예.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런 부분에 이 국제사회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만 덜렁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고 한국군만 전사자가 속출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은 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을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 소장님께서 그 비슷한 개념의 얘가 기항년 미사일 나왔으니까 INF 협정 잘 아시죠? 중거리. 87년도 고르비하고
레이건 대통령. 근데 그 출발이 사실 77년도에 70대 중반이죠. 77년도에 SS-20라고 하는 5,000km 이상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가 배치를 소련이죠. 근데 이 5,000km가 뭐냐면 우랄 산맥 바로 동쪽 여기서 쏘면 마드리드까지 마드리드까지. 지금 유럽 전역이 위험이 됐어요. 그 전에는 무엇이냐면 ICBM이 있었고요. 주로 단거리 1,000km 이내 미사일이 이제 주로 그거는 주로 이제 핵보다는 재래식 개념이 재래식도 있지만 부분 핵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자 5,000km가 지금 어떤 의미겠습니까? 미국의 대서양은 못 넘어가고 대서양도 못 넘어가고 태평양도 못 넘어가고 유럽 전역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에 미국이 무덤덤했어요. 나토만 취급을 그렇죠. 서독에서 이제 수상부터 시작해서 IISS 그러니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영국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두 가지를 해라. 우리 핵 개발하든지 5,000km를 만들어서 미국이 이거 갖다 놔라. 그래서 미국이 퍼싱2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좌파들이 KGB 결국 KGB가 유도한 거죠. 뭐 좌파들이 뭐 80년대 서유럽에 뭐 반핵 그 데모가 특히 독일 뭐 비트해서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운동권 구호가 똑같습니다. 반전, 반핵, 반미. 이게 아주 해서 그런데 이제 밀어붙였죠. 밀어붙여서 이제 결국은 85년도부터 퍼싱2를 서독에 배치하기 시작하니까 80년대 됐는데 이번에 이스칸데르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게 2006년 2000대 중반부터 이게 배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제 새로 들어왔던 리투아니아를 비롯했던 뭐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처음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반발했는데 미국이 사실은 모른 채 했어요. 자기한테는 위협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날로 거리도 안 되고 그 기술, 사람들, 그 기술을 그러고 ICBM 만들지 않겠느냐? ICBM이 이렇게 50km 회피기동에서 10,000km 못 날아가는. 못 나오죠. 툭 쏘고 나는데 그 관성이 자동 기동으로 멀리 날아가는 거지. 그 엔진을 10,000몇 킬로 넣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폭탄 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덤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뒤로 미국이 전략적 수요로 러시아보다는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중국이 95%가 이 중거리니까 수요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책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훨씬 가까운 인종도 비슷하고요. 미국하고 나토도 나토는 위협이 되는데 미국이 위협 안 되면 처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 우리가 문화적 차이도 나토에 비해서는 덜하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이민도 있고 거의 유럽 국가가 주도 아닙니까? 사실 그 인종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긋장을 놓는데 이게 안보적 이해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울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보고 아들 부시가 이지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지맨 시즌2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니 제일 골치 아픈 게 절대 너한테 위협이 안 된다고 네가 모른 체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미국이 골치 아픈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발사체라고 하고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미국은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내버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한국의 저항은커녕 한국의 환영을 받는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여기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의 중국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찜찜해서 개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명분을 걸어가지고 동맹이니 해명이니 하고 또 너네들 없으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발을 못 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좀 두려워하는 것은 요새 이제 미중 통상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 통상 문제는 미국이 좀 봐주고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100% 개방을 일본 했던 것처럼 중국에 요구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중국은 아무리 야오닝호가 많아도 미국한테 노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하면 못할수록 대한민국의 안보적 가치는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야 지금 옛날에 네가 아쉬울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줬니. 같이 가면 안 돼야 되는데 가도 좋다고 그러면 미국은 너무나 정치적 부담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지맨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건 이지맨 1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쉽고 편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지맨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걱정이 돼요. 예. 과거에 그 몽고에 미군 기지가 아직도 예. 있습니까? 공군 기지가 있었죠. 공군 기지, 그거는 이제 예. 철수가 됐죠. 한때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몽고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이 나왔던 이야기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가운데 이제 기지를 습득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확인.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네, 거기에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몽고 들렀다가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네. 뭐 가서 그때 김정은이를 뭐 만나냐 이랬다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한 자고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상당히 희석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제가 그 공포나 화염과 분노라는 책들 이런 걸 보면 트럼프를 설득을 할 때 매티스나 이 켈리 이제 맥마스터 같은 사람이 트럼프한테 한국군 빼라고 몇 번 하다닥 했더만요. 백악관에서. 자, 알래스카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15분 만에 포착하는데 한국에서는 7초 만에 포착하니까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일본이 있으니 그것도 한국을 봐주려고 그 사람들이 예정해서 한 이야기지 한국에서 포착하는 거나 뭐 일본에서 포착하는 거나 뭔 시간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그냥 단지 이해 말고는 없는데 저런 사람을 한테 무서운 줄을 모르고 너무 지금 막 하다가 앞으로 큰일 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북한이 정확하게 이 분리시키는 이 뭡니까 이 동맹끼리에 불화 이간을 딱 유도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보이네요. 예. 요 하나는 뭐 예. 이건 영어로 안 되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사실을 좀 몰라서 사실 매티스 장관이 약간 거짓말을 했는데 한국에 상주에 배치된 사드는 그거는 이제 화력 추정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6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으로 쏘라고 그러면 완전 북쪽으로 시베리아 북쪽으로 해서 알루전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탄지 범위가 안 됩니다. 1차 디텍트는 탐지는 어디서 하냐면 샤리키하고 교가미사키 있는 사드 조기경보 레이더는 1200km입니다. 이게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불이 딱 들어오면 적도에 DSP라고 한 10개의 미국 위성이 있어요. 거기서 보고 샤리키 교가미사키 동시에 보고 알래스카에 있는 또 장거리 레이더가 5,500km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위성하고 그거는 뭐 언젠가 뭐 아주 편안한 시간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제가 미국의 글로벌 MD 책에 대해서 설명하면 드릴게요. 어쨌든 그랬는데 약간 트럼프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안 펴려고 약간 조금 뭐 보태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요건 말씀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월남 이야기하고 뭐 중국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경향하고 그때 60년대 중후반 미국이 여러 가지 대외 개입 그러니까 소련의 민족 해방 전선에서 남미나 아시아 확장 정책을 막기 위한 냉전 시대 도민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군사 개입을 했는데 이제 그 나라들이 되게 어떤 나라냐면 서구라파한테 식민지를 했던 나라라서 서구라파하고 미국과 똑같이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반미 친소 감정이 강한 나라예요. 소련은 자기가 제국주의 요구를 점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 사다 보니까 또 그런 나라 정권들이 이 소위 민주적 정통성이 강하지 않았어요. 군부 독재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돈은 많이 들었는데 하는 게 없고 대표가 올라가면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제 산업이 60년대 초반쯤 되면 2차 세계대전 전에 있던 공업 생산력을 일본하고 EU가 회복하는 순간 미국 제조업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립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거든요. 지금이 좀 비슷합니다.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69년도에 뭐 대땅탐에서 아시아 방위선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거 미국의 전반적인 능력에 맞게끔 개입 속도를 줄여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고 이것 중에서 유럽은 많이 뺄 수가 없습니다. 핵심 전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폭 축소하자.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서 대리자가 없으면 또 갑자기 빠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는 훌륭한 대리자가 있었습니다. 중소가 분쟁이 다마스키 사건으로 되니까 중국제를 우리 편으로 끌어넣자라는 게 닉슨의 그랜드 디자인이니까 72년도 2월 27일 상하이 커뮤니케가 나서 대만을 부리고 중국이 됐을 때는
이미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월남에 손을 빼고 예. 소련의 팽창을 중국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우리한테 유의미하냐면 중국이 핵 개발을 완료하고는 64년도에 핵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미국이 핵 개발을 완료 직전에는 군사 공격하는까지 검토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을 인정해주고 64년 후에 딱 8년 후에 핵 가진 국가와 핵 없는 국가는 핵 가진 국가가 됩니다. 예. 김일성 때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있으면 그게 빨라지는데 문재인 정부를 대체해서 우리 소위 보수파의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북한의 핵 문제를 남의 일처럼 하고 그저 파퓰리즘이나 하고 뭐 쇼나 하고 뭐 가서 누구 젊은이가 어울린다고 어깨춤만 추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이 정권의 말미쯤 되면 5, 6년 후에는 우리를 버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는 베트남 모델을 또 연구해 줘야 됩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이길 흡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국양제를 해서 그냥 대만을 내버려 둬도 우리 영토라는 걸 인정하고 니들 분리 독립만 안 하면 중국이 여유가 있잖아요. 예, 여유가 있죠. 그래 남북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북한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일국양제로 고려민주 연방제로 처음에는 했다가 연방제를 1, 2년 지나면 흡수될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산화를 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에 대한 수요가 중국하고 베트남이나 한국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은 북한이 핵까지 가지면 8년의 여유가 중국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인정받기까지 그 전에 훨씬 성표가 결정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핵 가진 북한에 대해서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이 결합한 모델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아서 문재인 정부의 저 정책을 빨리 방향 전환 안 시키면 정말 큰 낭패가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1부 마치겠습니다.